네. 그리고 저 물 한 개. 저게 바로 마음에 있는 그리움이 가득 찬 것을 표현했고 그 마음에 물 한 개가 그리움이 가득 차서 눈으로 흘러낸 눈물을 원래 인왕산에는 폭포수가 없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폭포가 있는데 그것이 눈물이 아닐까. 이야, 네. 아니, 마지막은 좀 과했다. 처음엔 좋았는데. 뭔가 정말 죽도록 누구를 그리워해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눈에 마음이 아닌가 눈물이 싶어요. 가득 차면 사물이 다 뿌옇게 보이는데요. 예. 저기 나무나 그런 걸 보시면 먹의 번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해야만 볼 수 있는 네.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우정이 저런 그림을 낳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우정보다는 사랑이어야 좀 감흥이 더 오지 그쵸? 않나요? 아니, 제 근데 생각에는 그 당시에 네. 요즘에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마다 다 사랑을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있는데 뭐냐면 친구들 간의 우정, 사회, 신의가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럴 때라 그러니까 남자들 간의 우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가까웠던 친구가 아프다고 내일 죽었는지 죽기 전인지 후인지 얘기가 많이 될 텐데 어쨌든 죽어도 문제고 죽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비 오다가 비가 갑자기 몇 주 동안 비 오다가 비가 갑자기 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림 그릴 때 겸재의 느낌이 과연 친구의 그 생사를 오락가락 그게 안 들어갔겠느냐. 그게 포함될 수밖에 없었느냐. 난 이런 추론이 나 그 날짜 찾아낸 것도 보고 내가 지금 감동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추론이 네. 이거 기가 막힌 추론이에요. 지금 날짜를 밝힌 게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죽기 전이다, 죽고 난 후다, 또 그냥 그렸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학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주장은 어디 쪽에 더 가까운가요? 예, 이 네. 스캔들의 쟁점을 정리를 해보면 네. 우선 사천 이병현이라는 친구를 그리워했든지 추모해서 그림을 그렸느냐 전혀 무관한 거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친구와 관계가 있다면 친구가 5월 29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고 승정원 일기를 보니까 25일 아침에 비가 그쳤어요. 네. 근데 이 그림은 이 5월 하순에 그렸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인왕 제색이기 때문에 비가 그친 뒤에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25일 오후부터 그 이후부터 30일 사이에 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그림에 폭포가 세 줄기가 나오죠. 폭포가 이제 세 줄기가 나오는데 비가 그치고 2, 3일이 더 지나면 폭포는 마르겠죠. 이제 비가 멈추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 폭포에 주목을 하면 이 5월 25일 오후부터 하루 이틀 안에 그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2, 3일, 3, 4일 뒤에 네. 친구이자 선배인 이병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인왕제색이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인 그런 정황으로 미뤄보면 네. 겸재정선이 사천 이병현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그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나의 네. 그 오랜 친구가 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길 바란다. 그게 제색이란 뜻과 어울리는 거죠. 비가 네. 그치고 그렇지, 비가 그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와달라라는. 그러니까 뭐 날짜, 저 폭포의 상태 뭐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친구가 죽기 직전에 그린 거다. 그런 거의 무슨 과학 의견은- 수사 같지 않나요? 아니 근데 두 신기하게 사람의 밝혀내는 우정을 거는. 네. 해보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겸재가 양천 현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리면 이제 그 친구가 시를 써줘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그림과 시가 같이 합쳐지질 않으니까 이게 그림은 따로 놀고 시는 또 따로 놀고 강가에 지른 저 노을이 원망스럽네 이렇게 시를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천이라는 게 지금 어디냐면 강 건너예요, 강 건너. 그러니까 이 인왕산에서 강 건너가면서 그렇게 친구하고 헤어지는 게 슬프다고 지금 이렇게 우는 관계란 말이죠. 이게 조금 오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저도. 두 네. 사람의 관계 지금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오버해. 지금은 저 친구인지 애인인지 헷갈려서 뭐 나는 떠나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과 뭐 우정사 이런. 그 당시로서는 이런 우정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인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했던 겸재인데 아파서 지금 오늘 내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는 그렇게 쏟아지고 그 마음이 정상이었겠냐 말이죠. 그 당연히 이 그림에 그 겸재 슬픔이 포함되는 해석하는 게 맞죠. 네. 날짜적으로. 얼마나 친한 사이였어요? 이병현이라는 사람은 좀 약간 생소한 그런 학자인데 어떤 분이셨나요?
겸재가 진경산수의 대가라고 한다면은 네. 사천 이병년은 진경시의 대가라고 그럽니다. 13,000수가 넘는 시를 남겼고요. 겸재보다는 한 5살 위니까 아마 동네 형쯤 되시는 요즘 말로 하면 멘토,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했겠죠. 우리가 흔히 뭐 가까운 사이를 바늘과 실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체와 그림자 사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둘 사이 관계를 왼쪽에는 사천 이병현이 있고 오른쪽에는 겸재가 있다 해서 좌사천 우겸재 할 정도로 평생을 같이 같은 길을 추구하면서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 정선과 이병현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 네. 사천 이병현은 18세기에 조선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림 컬렉터였어요. 아, 그래서 예. 겸재정선의 그림을 많이 수집을 하고 겸재정선이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겸재정선이 18세기에 조선시대의 최고의 스타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사실은 사천 이병현이에요. 이병현이 거의 그 널리 알리고 그 당대에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겸재정선의 그림을 널리 홍보하고 보여주는 주문도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겸재정선은 사천 이병현 덕분에 최고의 화가의 지위에 오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후원자였던 예. 셈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겸재가 그 사천인 같은 글쟁이가 저 친구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을 얘기할 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이 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석의 가능성을 자꾸 열어줘야 사람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의 그 중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명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천이 겸재의 그림을 갖고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시를 써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니까 위대한 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보통 그런 애도의 힘은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동양화에서 이렇게 애도의 뜻을 담은 건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닌가요? 그것도 풍경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동양화에서는 사실 죽음은 표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죽어 있는 물건은 또 그리지를 않고요. 동양화에는 정물이 없습니다. 정물화라는 것이요. 네.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은 죽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뭐 사람하고 자연하고 똑같이 다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를 포착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것도 살아있는 산천의 그런 기운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서양 미술의 제일 큰 차이고, 아.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마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시작이라는 또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이 계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엔드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동양적인 인식입니다. 네. 이 그림의 파격성은 아까 저 질문을 나왔었는데 이게 잘린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왜 그 얘기를 안 하나 그러실 거예요. 왜 안 했지? 잘린 거예요, 이게. 왜 잘렸어요? 근데? 왜 잘렸을까요, 진짜? 네. 또 한 네. 가지 있어요. 네. 파격적인 게 이게 기와가 이렇게 흘러내린 그림 봤어요? 아, 그렇네요. 자세히 보니. 기와가 이렇게 이게 이런 그림이 파격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이거 천막인가 뭔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진경으로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저 위에 뭐 그 뒤에 아주 큰 벼슬 하셨던 만포 심한지라는 분의 칠원율 시가 적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칠원절구가요. 근데 그분이 초상화 한 점 못 남기고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남 당진에 그분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저 작품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분의 네. 친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뒤에 이제 이 그림이 서울로 올라오고 개성으로 돌고 이제 돈 있는 사람 손에 자꾸 넘어가면서 그림에 겸재 글씨 아닌 다른 분의 글씨가 있으니까 그것을 떼어서 잘라낸 거군요.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예. 이제 그리 위를 잘라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 만약에 저걸 겸재정선이 처음부터 저렇게 봉우리의 윗분을 잘라냈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일종의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상을 쭉 내 앞으로 끌어들이는데 Right. 그로 인해서 이 그림이 저 진한 먹의 봉우리로 집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한복판에. 그렇죠. 네. 그러네. 그게 저 검은 먹은 그 친구 이병현을 향한 정선의 그리움인데 그 그리움을 점점 더 화면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야. 오케이.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